오늘 우리가 주제는 안보 현실 바로 알고 통일 기반 다지기 이런 큰 주제하에서 오늘 제가 이제 국제 현안의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대한 함의 부분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제 안보하고 한반도 안보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냐. 국제 질서가 무너졌다고 그러지 한반도 안보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이 날 수 있고요. 그 외에 경제 위기, 기타 등등 많은 부분이 과연 한반도 안보와 또 통일에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되겠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은 이제 순서는 머릿말 국제 현안과 한반도 안보의 관련성, 국제 현안의 한반도 안보 관련 전략적 함의, 그리고 맺은말 이런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제사회에 부상한 몇 가지 현안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선 2020년부터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 또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이런 부분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동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어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이 또 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영국에서 근무할 때 영국의 가장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중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유럽의 섬나라거든요. 그런데 가장 핫하게 관심을 갖는 지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영국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통합 검토 안보 기술 부분들을 전체 통합 검토한 그 부분에 영국의 이익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다라고 걔들은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국제 안보,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안보 위협을 한반도에서 느끼고 있었느냐. 맨 먼저 생각하면 물론 냉전기. 냉전기에는 사실 러시아, 중국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북한의 남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냉전기를 넘어서 탈냉전기. 탈냉전기에는 어떤 위협이 있었는가? 사실 탈냉전기 위협이라는 것은 전체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가 구소련이 러시아 CIS로 또 깨지고 이런 와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국으로서, 세계 강국으로서 전 세계 질서를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가장 놀라운 거, 지금도 저는 서운한데, 저도 생각 못했던
비행기로 빌딩을 들이받아서 무너뜨리는 9.11 테러. 이거는 아마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 이후로는 테러 문제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냉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적국입니다. 국가라고 하긴 좀 어렵네요. 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 미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다라고 판단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국력도 높이고 국격도 높이고 통일 기반도 쌓고 북한의 위협도 많이 무너뜨리고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 안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국제 안보와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금 그 사실 안보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옛날에는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위협 중심으로 우리가 안보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유엔에서 1994년에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는 모든 위협이 안보 문제로 다뤄집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 경제안보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보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 뭐 신안보 그래가지고 테러, 뭐 비확산 문제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안보 문제에 또 넓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첨단 기술 발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 AI, 인공지능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그럼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위협에 부닥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스라엘 내전 또는 분쟁 이것이 과연 한반도 안보와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둘씩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오일 문제 또는 남북 간의 어떤 그 시각 차이도 나타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세계 질서와 관련된 미국의 개인 문제, 중국의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표면만 볼 것이냐 아니면 깊이 볼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를 던집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 명분하고 실리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별로 고민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명분으로는 합당하지만 우리 국익이나 우리 안보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이게 충돌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는 어려워 라는 문제. 그리고 참 교묘한 게요. 각국에서는 절대로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내놓질 않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 포장을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내놓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 자체를 잡기가 참 힘들어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표적인 게 유엔이죠. 여러 국가가 모여서 다루는 겁니다. 왜 여러 명이 오느냐. 양자 간의 문제, 한일 간의 문제는 한일 간에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독도 문제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일본 쪽에서 제소를 하니 국제 뭐 재판소 하니 이런 문제들을 가졌거든요. 왜? 쇠싸움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여기 그림. 조금만 그림 밑에. 예, 예. 요걸 보시면 우리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에서 많이 다뤘던 회의는 춤춘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이 패전한 이후에 유럽 국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득을 확보할 것이냐를 가지고 비엔나에서 회의를 했어요. 원래 한 4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왜 8개월이 걸렸느냐? 그것도 더 갈 건데 나폴레옹이 엘베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타결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명이 모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여러 명이 모인 회의에서는 딴 얘기가 나옵니다.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통해서 뭔가 나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면에서 뒤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끼리 뭉쳐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 문제가 만일 유엔에 갔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옵니다. 왜? 적지 않은 선에서 타협을 해요. 그들끼리. 그래서 우리의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내려가서요. 이제 현재 이제 국제 그 현안.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 모든 게 미중 간의 문제로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심하게 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데 미중 간에 부딪혀서 충돌의 여파로 나오거나 미중 간에 부딪히는 동안에 딴 데 힘의 공백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이익이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완전히 미국 거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넓혀가지고 서구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면에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이거 안 맞다. 고쳐야 되겠다. 기존 질서를 고쳐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중국은 수정주의입니다. 기존 질서를 수정하겠다.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없죠. 한반도는 사실은 미중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간에 이렇게 분단된 상황도 있고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우리의 국가 위상, 국력, 경제, 이익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코로나 팬데믹 문제를 잠깐만 조금 더 내려줄 수 있게 그림까지만요. 자, 요 그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 한국 사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왕관을 보면 앞에서만 보니까. 근데 영국이나 보면 왕관을 위에서 찍으면 빌로드로 해가지고 모양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런 모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왕관보다는 위에서 찍은 거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그리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이거를 가지고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염병으로는 재패를 했어요. 거의 왕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활에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코로나 전에 하다못해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오는데 마스크들 굉장히 많이 끼고 계시더라고요. 전철에서. 옛날에 마스크 끼신 분들 보면 감기 걸리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요즘에 뭐 폐렴인지 뭐 유행하니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생활뿐만 아니고 전 국가, 사회 이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줬습니다. 가장 이제 그 국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의 영향은 조금 밑에, 국제적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중국이 완전히 공장 문을 닫았어요. 도시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각국 내의 분업처럼 국제적인 분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값싼 노동력, 저임금 이걸 이용해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재가 있거든요. 원료 물질도 있고 전부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지금 미국 중심으로 서구는 그들만의 우리만의 어떤 공급 체인을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있었죠. 요소수 대란. 그 요소수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싸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차량들이 줄 서가지고 트럭들, 경유를 쓰는 그런 트럭들, SUV, 이거는 산화제로 쓰거든요, 요소수를. 근데 이게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한 통에 뭐 몇천 원 하던 게 5만 원, 10만 원. 그럼 이게 왜 벌어졌느냐? 단적으로는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웠어요. 그럼 무역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석탄을 수출 안 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탄을 써야 돼요. 근데 석탄이 원료입니다. 요소수 생산하는. 근데 중국이 또 그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외부로. 그러면 중국 호주 간의 싸움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호주가 미국 편을 들었어요. 코로나 때 중국에서 발발했으니까 야 책임 니네가 져.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소리야. 니들 중국에 와가지고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흘린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호주가 미국 편을 드니까 중국하고 강하게 붙은 겁니다. 근데 그 파장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뭔가 그 충돌이 있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 문제, 이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 이 코로나 백신이 없었으면 아마 아직도 전 세계는 스톱하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건 재래식으로 생산된 거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 그것만 맞아도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mRNA. 메신저 RNA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사실은 연구 중이었던 그런 그 기술입니다. 원래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개발하던 기술이에요. 근데 급하니까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 그럼 무조건 생산해라. 내가, 1,000억, 1조,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mRNA가 생산이 된 겁니다.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 우리 지금까지도 뭐 코로나 백신 뭐 개발한다고 지금도 뭐 뉴스 나와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뭐 한다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대량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백신 주권 문제입니다. 백신 주권이라는 거, 보건안보라는 거. 이거 생명하고 국민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코로나는 전쟁과 똑같았어요. 제가 영국에 있다가 일 때문에 잠깐 들어오니까 김포공항 들어왔는데, 아니, 인천공항 들어왔는데 저 전쟁터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영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전부 다 방호복 입고 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잘한 거는 맞지만, 아, 전쟁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죠. 제약 부분 외에도 많습니다. 직접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온라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한국이나 동양은 조금 서양보다 나았어요. 왜? 우리가 마스크 잘 써서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비슷한 걸 겪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이게 다 코로나 쪽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겪어가지고 음압병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영국에는 방호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닐 있죠. 비닐 잘라가지고 그 쓰레기 봉지 쓰는 거 있죠. 의사들이 그거 쓰고 그걸 입고 그러고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많이 돼 있었다. 마스크, 우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영국은 마지막까지도 쉽게 해서 페이스 커버라고 그랬어요. 걔들은 마스크라고 못 쓰고, 마스크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G2, 그러니까 그룹 오브 투, 이거 용어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미국 학계에서 한 2000년대 중반에. 왜 만들었느냐?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 그래. 한편으로는, 야, 니네가 그래 선진국으로 강국이 됐으니까 좀 기여 좀 해. 니네 그 막무가내식 그런 행동하지 말고 좀 기여 좀 해.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대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2030년이면 완전히 미국을 누르고도 몇 배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경제력.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는 역대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 좀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또 다른 현안이 터집니다. 뭐 테러도 터지고, 또 테러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도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정부가 훨씬 중국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보다 훨씬 중국에 대해서 강해요.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준비는 뭐 이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까지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바로 트럼프도 바이든 행정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 행정부니까요. 바이든 행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 트럼프 때는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군도 동맹국도 없었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많이 압박받았습니다. 트럼프. 나토? 니네 군사비 증가 안 시키면 없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역할을 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트럼프 때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그 선거 와중에 뭐 러시아에서 스캔들이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대러, 미러 관계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축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예.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요게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지역입니다. 요거는 중국의 실크로드니 해상 육상 이렇게 되는데 딱 걸리는 게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인도. 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반도가 가장 중요했으면 큰일 나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건데 지금은 다행히 인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반도는 추가적인 위협,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거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부담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저 부담을 안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부담이 더 많을 뻔했죠. 인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누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인도는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전쟁도 했죠. 반면에 러시아하고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그 중국 그 국경에서 보면 그 무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난투 하잖아요. 국경에서. 인도 경계병들, 중국 경계병들 가서 거의 뭐 한 수십 명씩 해가지고 치고받고 막 폭력배처럼 그러고 싸웁니다.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에서 인도를 잡으려는 이유는 중국 전쟁에 대해서 인도처럼 중요한 국가는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인구, 향후 경제력, 땅.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의 어떤 이제 인태 전략 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맹국, 우방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은 소다자주의, 그러니까 3자나 4자나 이런 조그마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인도를 안보 측면에서 압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요 4개국 간 쿼드라는 게 이제 요거는 사실 그 오래전부터 있긴 했어요. 이 원래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이렇게 몰아쳤을 때 그때 동남아 지원을 위해 가지고 결성된 그런 그룹인데 이게 이제 2000년대 그 중반에 일본이 중국 무서우니까 좀 경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일본 총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남짓 그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됐죠. 요거를 트럼프 때 다시 복귀를 했고 제대로 그 활용한 거는 바이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급 회의, 뭐 어떤 그 해상훈련, 합동훈련, 그리고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 4개국 간 굉장히 그 튼튼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호주, 일본은 옛날부터 조금 그 3자 간에는 굉장히 안보 동맹에 가까운 그런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가가지고 합동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그 3개국, 미국,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그런데 인도는 비동맹 쪽에 좀 가까웠거든요, 사실은. 어떤 동맹을 맺는다, 특히 군사동맹을 맺는다. 이거 별로 자기들의 그 어떤, 국정정책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쿼드가 안보 협의체니까 군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도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다시 오커스라고 호주, 여기는 이제 영국이 들어가죠. 영국, 미국. 이렇게 3개국이 오커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호주라는 그 국가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호주는 해양, 중국이 원양, 원거리 작전하는 데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는 호주입니다. 물론
인도 쪽, 인도양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진출로들이 많이 있지만 이 호주가 뚫리는 경우에는 서구가 다 굉장히 위협스러워요. 잠수함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 작전을 위해서는 태평양 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게 안 들키고 갈 수 있거든요. 특히 핵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가 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오커스는 호주의 그 AU, 그 다음에 영국의 UK,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US, 그래서 오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실제로는 그 호주의 A하고 영국의 U자하고 K는 한국의 K다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거를 이제 바이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요거 말고 그림 좋은 것들이 많던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오묘해요. 인상이. 저기 반가운 건지 싫어하는 건지 좀 대면대면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진 중에서 저게 최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현 상황이 아닐까. 뭐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돌아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원료, 중국 좀 차단해달라. 요거는 뭐 펜타닐로 만든 뭐 요거는 그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뭐 미국 그 뉴스나 보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좀 막아달라.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거든요. 그 이후로 미중 간에는 안보 대화 요 부분은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소위 말해서 원 차이나 그 정책, 일국 정책 요거를 그 미국에서 깬다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교류는 전혀 없다가 요번에 다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요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아직도 독재자로 생각하냐.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진핑은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거 수사는 필요치 않아요. 독재자. 그러니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겠죠. 언론에서 난리쳤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그런데 한 하루 이틀 만에 쑥 들어갔어요. 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중국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가. 그래서 중국은 미국하고 당분간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쪽이 맞다, 이쪽이 그르다, 우리 지지한다,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다, 좋게 좋게 끝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안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니까, 또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국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찾아야 되니까, 안보를 굳혀야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좀 톤이 강한 얘기들은 안 했습니다. 명쾌한 얘기는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계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어샤이머라고 그 시카고대 교수가 있어요. 공격적 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은 하여튼간 정글에서는 힘센 사람이 제일이듯이 전 세계에서는 강국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줄을 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5, 6년 전인가요? 정확한 시기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은 어느 순간에 미국과 중국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북한 문제죠.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북한을 자산과 부담으로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뒤에서 아마 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림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97년 이후에 지금 12개국이 나토에 편입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용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원래 같은 러시아였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아, 러시아는 원래 한 개 러시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요구해왔고 크림도 차지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거는 젤렌스키라는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양반이 이제 희극 배우예요. 코미디언이라는 표현보다는 배우.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인데 원래는 이 양반 저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전통적인 그런 그 희극 배우로서 길을 걸은 게 아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냥 키이우 폭격 때문에 다들 도망가라 그랬어요. 미국도 도망가라. 그런데 이게 군용 그 러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미국, 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직접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강력히 계속 항전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하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것도 이게 하마스입니다. 나름대로 한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단순한 테러 집단은 아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세계 또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우디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수교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걸 미국이 뒤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동 평화 하는 거를 내년 선거에서 자기들이 외교 치적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이 보니까 지금 그 수니파, 시아파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란하고 사우디가 거기에 맹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로 패권 다툼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 하마스를 사주해가지고 아마 공격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정설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하마스의 공격에서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깨졌어요. 왜? 양을 5,000발 이상을 때려버리니까 다 막을 수가 없죠. 공격하는 미사일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입니다. 방어하는 거는 한 발에 1,000만 원짜리 없어요. 거의 1억이에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경선 통제하는 거를 철조망 쳐놓은 거를 하마스에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갔죠.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뚫렸어요. 그 다음에 모사드 망신했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었는데 이번에 망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마스 지금 그 땅굴을 팠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가자 지구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이거 그 하나하나 그 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마스의 땅굴 기술은 북한이 지원해 줬다는 거거든요. 무기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 이 다사다난한 이 시기에 북한 당연하죠. 러시아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한 4년 만에, 3년 반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중국이 최대 후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외 행보를 시작하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갔거든요. 물론 뭐 무기 재래식 무기 지원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는 중국에 대해서 못 믿는다. 그리고 불만이 있다를 표현한 겁니다. 푸틴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한 게 러시아가 우리의 최고다, 최고 우방국이다라는 식의 그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들으라는 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중국 들으라고 하는 거죠. 최근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한 4, 50일간 공개석상에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김정은 행태를 봤던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저번에 러시아도 갔다 왔으니까 뭐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엊그제죠. 11월 21일 날 위성, 군사위성. 요번에 세 번째 발사해서 일단은 뭐 올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도발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행보는 도발 다음에는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도발로 갈지. 보통은 도발 하다가 내려와서 대화, 다시 도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근데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금 북한하고 지금 좀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뭔가 좀 기대하는, 일본도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되면 북한 카드 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보건주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과감한 투자,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명제입니다. 전 현장에서 굉장히 백신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터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어가는 거. 저 영국에서 갔을 때 하루에 1000명씩 죽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만 명씩 나왔습니다. 가서 듣도 보도 못한 록다운이라는 거 맞았어요. 사회 전체 올스톱. 이거 굉장히 우리가 벌써 많이 가물가물해졌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미중 전략적 경쟁, 전략적 모호성 더 이상 어렵다. 우리 보러 선택을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줄 선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니들이 찍어봐. 원하는 게 뭐냐.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장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무기 또 등장했지만 재래식 무기도 중요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죠.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드론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탱크 폭파하는 거. 터키제 드론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터키제 드론에 폭탄 매달아가지고 가서 러시아 전차가 위에 뚜껑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려가지고 폭파시켰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나중에 위에 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천막같이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술이 꼭 첨단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이 계속 드론으로 우리 넘어와서 뭐 탐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수색하고 뭐 정찰하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걔들 하마스가 넘어간 것도 걔들이 글라이더 같은 거를 침투 부대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마스에서 베껴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국제 경제가 활성화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진출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올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에 이제 여기서 강연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선 문제가 있는데 미국 대선 아마 트럼프가 계속 이제 우위로 나오는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주별로 독식하는 그 시스템이라 우리랑 좀 틀려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이제 대선 가도에 들어가면 한 내년 봄부터는 대외 현안에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 문제 뭐 이런 것들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멤버들이 다 바뀝니다. 소위 뭐 리볼빙 도어 그래 회전문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정부도 그러겠지만 혹시 미국에 아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 맺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